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탐나문화연구원에서 난민을 주제로 연구하고 있는 김진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 첫 시간에서는 이제 난민에 대해서 혐오를 키워줘 좀 얘기하고 정체성에 관련된 부분들을 다뤘었는데요. 정체성 하면 원래는 철학 쪽에서 다뤄야 될 그런 내용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다루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은 이제 거의 언급이 없을 겁니다. 제가 전공하고 있는 철학 분야에 관련된 내용들은 많이는 안 나올 거고요. 거의 아마 나오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 전체 내용에 좀 이제 녹아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 난민이라고 하는 걸 왜 문제인지,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보려고 하는지 거기에 아마 제가 어떤 철학적 시각이라고 해야 될까 하는 부분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좀 보여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면서 그런 부분이 이제 잘 드러나지 않는다거나 혹은 이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질문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끝나고 한 약간의 시간을 할애해서 질의응답을 하긴 하겠지만 제가 강의를 하는 과정에서 궁금한 게 있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진행하는데도 오히려 그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좀 기억을 했다가 나중에 이야기해야지라고 하면 그걸 이제 꺼내기가 좀 어려워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경험을 했었고요. 그래서 편하게 자연스럽게 궁금한 건 언제든지 이야기하고 의견을 이야기를 하면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목은 난민은 누구인가인데요. 실은 이 제목을 제가 지은 건 아닙니다. 이 아카데미를 기획할 때 이 연구원에서 실무를 총괄하고 계시는 선생님이 계세요. 그 선생님이 이제 아카데미 기획 단계에서 선생님은 뭐 남는 누구인가 정도의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는 식으로 이제 쭉 기획을 했는데 제목에 크게 이제 신경을 안 쓰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든 어쨌든 난민을 이야기할 것이기 때문에 딱히 어떤 제목을 생각해 보진 않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아카데미를 계속 해 나가겠지만 뭔지는 알아야겠죠. 철학에서 가장 근본적으로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이 누구인가, 무엇인가 등등 그것의 정체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런데 그런 질문은 어떻게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는 너와 싸울 것이다. 너와 나는 적이다. 라고 하는 시선에서 물어볼 것인지 아니면 우리는 어떻게든 만나야 된다. 우리는 소통해야 된다. 라고 하는 관점에서 물어볼 것인지 어떻게 물어볼 것인지 나의 그 물어보는 토대가 되고 있는 그 지평은 무엇인지 그걸 잘 알고 있어야 내 질문에 대한 답도 제대로 잘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사 그 답이 이제 기존에 이미 내려진 정답하고는 다르더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혐오하고 누구는 뭐 찬성하고 누구는 적이고 누구는 동지고 그런 구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그렇게 구분을 지으려고 하는지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하는 그 밑바닥에 있는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난민에 대한 질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난민 하면 난민이 뭐지? 난민이 누구지? 어떤 것이지? 라고 하는 생각들이 이제 계속 밀려올 겁니다. 파도처럼 엄청나게 많이 밀려오게 될 텐데 문제죠. 만약에 난민이 문제가 없었다면 그렇다면
난민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게 없겠죠. 난민은 원래 있었고 정상이었고 그 누구도 뭐라고 할 필요가 없을 만큼 완전한 것이었다면 난민 문제야라고 얘기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우리 옆에 타자로서 난민이 출현함과 동시에 문제야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죠. 무엇이 문제인가? 뭐가 문제일까요? 난민 문제 이야기하는데 난민 문제는 대체 무엇인가? 돈이 문제인가요? 뭐가 문제일까요? 그럼 그 대상을 한번 생각해 보죠. 이건 좀 단순할 것 같은데 누구의 문제인가? 난민 문제는 누구의 문제인가? 난민의 문제인가? 소위 난민이라고 불려지는 혹은 나는 난민입니다라고 이제 신청한 그 사람의 문제인가? 아니면 너 진짜 난민 맞아? 너 정체가 뭐야? 라고 그걸 파헤치려고 하는 우리가 혹은 심사자가 문제인가? 아니면 그 둘이 아닌 제3자라고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이제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 그 국가 공동체의 구성원들 그들의 문제인가? 그러니까 여기에 엮여져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문제의 주체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나는 어느 시각에서 어느 관점에서 이 난민 문제라고 하는 이 키워드를 꺼내느냐에 따라서 그 답변은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진짜 난민인가? 라고 하는 심사자의 눈빛. 난 원래 난민, 이웃 다 좋아해, 잘해줘. 나 이제까지 10년 동안 계속 통장에 10,000원씩 기부도 해왔어. 엄청 선량하고 좋은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이 사람들이 난민이라는데 어떻게 할까요? 문제인데 어떻게 하지? 그 사람들이 난민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는 게 문제인지 만약에 난민이라면 어떻게 보호해줘야 될지 혹은 수용해야 될지 포용해야 될지 어떻게 이제 소통을 해야 될지 그게 문제인지 그러니까 이 문제의 이제 층이라고 하는 게 종횡으로 굉장히 많이 이제 엇갈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난민의 정체를 더 알기 어렵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문제인데 어떤 문제인지 누구의 문제인지를 이제 명확하게 이제 자기 자신이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애매모호해져 버리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쉽게 휩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 매체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라든가 뭐 정부의 입장이라든가 혹은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 현상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나의 지금 상황과 연결지어서 굉장히 이제 갈대처럼 흔들릴 수 있는 거죠. 긴 시간은 아니겠지만 오늘 제가 이제 얘기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이런 이 난민 문제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나는 어떻게 봐왔는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또는 어떻게 봐야 될지라고 하는 부분들을 같이 좀 생각하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있는 내용은 뭐 악수인데요. 악수는 적하고도 하고 친한 사람하고도 하죠. 뭐 인사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양손이 아니라 서로 손을 겹쳐서 잡는 행위가 이제 악수로서 이제 인사라고 할 수 있는데 요즘엔 좀 다른 방식으로 많이 하죠. 이제 주먹을 이렇게 내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제 팔꿈치를 대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코로나가 아니고 주먹으로 하는 게 좋다라고 이제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언론에서 계속 이야기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느 날 나이 지긋한 노인분을 만났는데 주먹을 이렇게 들이대면 어떻게 할까요? 그 반응은 같이 주먹을 꺼내면서 그래 이제 인사 반가워라고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행위, 우리의 단순한 뭐 말과 행동이라고 하는 이 행위라는 것도 어떤 맥락에서 어떤 상황에서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의미로 읽혀질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우리 옆에 이제 같이 살게 된 이 난민들이라고 하는 이 존재, 그러니까 실제 살아 숨쉬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죠. 실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이다 라고 이제 그 의미를 부여하는 그 과정은 좀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과 행동이라는 것으로 그 의미가 이제 규정이 되는 건데 지난 그 예멘 난민의 어떤 일련의 과정들을 봤을 때는 그게 굉장히 성급했고 서툴렀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나중에 뒷부분에 가서는 이제 그 내용들을 좀 얘기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제가 주로 하게 될 이야기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난민, 역사적 난민들. 역사적으로 난민이라는 게 어떤 것이었는지, 것이라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그리고 법률적으로 접근하는 그 난민들은 또 어떤지, 그리고 사상적으로 굉장히 이 난민에 대해서 이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있어 왔고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로부터 그 난민들로부터 뭔가 뭔가 뒤죽박죽 얽혀 있는 이 마음에 안 드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걸 꿈꾸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까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난민은 굉장히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기원전 3,500년 전? 그 밑으로 내려가기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원래 난민이다. 원래 난민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왕명, 유민, 피난민, 실향민 등등 다양한 형태의 난민들이 있어 왔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건 뭐 몇 가지 예들입니다. 저는 출애굽기가 뭘 말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출애굽기라고 하는 게 하나의 그 단어 개념인 줄 알았는데 그걸 뜯어보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곳을 탈출하는 이야기, 기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애굽은 이집트입니다. 그 이집트 한자의 중국식 발음이 아이지예요. 그러니까 발음이 좀 비슷한 거죠. 우리나라에 들어온 상당수의 한자어가 일본 아니면 중국을 통해서 들어온 게 많습니다. 그 출애굽기라는 것도 이제 이집트를 탈출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뭐 이야기 뭐 이 정도인데 바레 유민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16, 17세기에 있었던 프랑스 신교도 이 위그노와 관련해서는 이 리퓨지라고 하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난민이란 용어의 뭐라고 해야 될까? 기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종교 박해라고 하는 의미에서 처음에 이 망명 이주라고 하는 이 과정에서 이 난민이라고 하는 영어식 표현을 이제 사용하게 됐죠. 우리가 더 익숙한 건 전쟁 등과 관련해서 피난민이라고 할 수 있죠. 자연재해로 인해서 지역을 떠나게 된, 고향을 떠나게 된 그 재난을 피해서 떠난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 극단적인 현상인 전쟁으로 인해서 고향을 떠나게 된 사람들이 또 많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밑에는 베트남 보트 피플이라고 하는 사람들인데요. 그러니까 한국하고만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이슈가 됐던 뭐 사건이라고 해야 될까요? 현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베트남이 이제 공산화됐죠. 베트남 전쟁에서 북베트남이 이기면서 공산화됐고 남베트남에 있었던 이제 중산층, 소위 뭐 부르주아 계급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이제 자신의 생활 기반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지경에 내몰리게 됐고 이제 그걸 피해서 이제 외부로 빠져나가게 되죠. 정상적인 루트로 이제 뭐 이주 망명을 해서 갔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해서 부득이하게 이제 보트에
온 가족이 이제 목숨을 맡기고 이제 외부로 이제 흘러가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었는데 1977년부터 이제 한반도에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 이후로 한 1000여 명 정도가 들어와요. 그런데 1993년 난민협약에 가입하기 직전에 그들을 모두 다 제3국으로 송출합니다. 미국 1,300명, 뉴질랜드 200여 명, 뭐 중국 수많은 나라들이 이 국제적인 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 대한 고통 분담을 통해서 다 받아줬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에 왔던 1000여 명의 베트남인들은 단 한 명도 한국에 남아있지 않고 전부 다 제3국으로 나갔고 제3국으로 다 빠져나간 다음에 바로 이제 난민협약에 가입이 됩니다. 그걸 가지고 좀 뭐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베트남 보트피플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난민협약에 가입을 하게 되면 그들을 어떻게 하지 못해요. 내보낼 수도 없고 그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난민 인정 절차를 밟아야 되고 하는 이제 일련의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 이전에 다 정리하고 가입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법률적 의미에서의 난민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법이라고 하는 건 국제법을 이야기를 하고요. 국제적인 문제로 난민이 대두가 되면서 국제적으로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그 고민의 과정들 그런 과정에서 만들어진 일련의 조약들 그 안에서 정의된 난민의 개념인데요. 그 난민 정의 전문은 뒷부분에 있습니다만 굳이 지금 보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난민이 국제적으로 문제가 된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국제는 이제 유럽인데요. 유럽 안에서 난민이 문제가 된 게 꽤 근래의 일입니다. 20세기에 들어와서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구체적으로는 1차 세계대전의 여파로 생겨난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걸 이제 고민하는 과정에서 생겨나게 되죠. 그러니까 국제 연맹이 만들어지면서 다시 이런 뼈아픈 상황이 고통이 재발하지 않도록 어떻게 우리 좀 잘 좀 해보자라고 해서 국제 연맹이 만들어지고 그 국제 연맹의 산하기구로 이제 난민에 대한 이제 보호를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듭니다. 이제 난민 고등 판무관이 생기고요. 그리고 그게 도저히 이제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크기를 키워서 뭐 국제 난민 기구가 되고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이제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이제 훨씬 더 권한과 책임을 행사할 수 있는 조직이 만들어지는데 그게 유엔 난민 고등 판무관실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유엔 난민 기구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죠. 앞으로는 이제 유엔 난민 기구라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엔 난민 기구에서 이 협약이라고 하는 거 하나 만드는데요. 이게 난민에 관련된 국제법상에서의 가장 권위 있는 조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적혀져 있는 그 문구에 해당된다면 난민이고 그렇지 않다면 난민이 아닌 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법적 개념에서의 난민이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첫 번째 협약은 단서 조항이 있어요. 1951년 이전에 유럽에서 발생한 사건, 그 사건은 크게 이제 1차, 2차 세계대전이죠. 그것과 관련해서 일어난 사건의 결과에 해당되는 경우만 난민으로 이제 포함을 시키는 거죠. 그런데 60년대 이후에 유럽뿐만 아니라 오히려 제3세계, 아메리카, 아프리카 등지, 아시아에서 훨씬 더 많은 난민들이 이제 계속해서 생겨나게 되죠. 그럼 그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들은 유럽이 아니고 51년 전에 그 사건의 결과로 인해서 생겨난 것이 아닌데 어떻게 이제 관여할 수가 없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새롭게 이제 67년에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를 체결하고요. 거기에서 시간적, 이제 공간적 제한을 이제 제거합니다. 그리고 나서 남은 게 무엇이냐면 이제 박해라고 하는 게 남아요.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제 박해의 공포로부터 그 5가지의 이유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충분한 이제 근거가 있어서 탈출한 경우에 난민으로 인정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67년 의정서를 통해서 만들어졌고 지금까지도 그게 계속 쓰여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게 다시 한번 바뀌면 더 좋겠죠. 지금 같은 경우에 재해라든가 이제 환경, 기후 난민들도 많고요. 그들을 다 포괄할 수 있도록 새로운 21세기의 뭐 새로운 난민 협약이나 조약을 만들면 좋겠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이제 어려워졌기 때문에 여전히 한 60여 년 전에 만들어진, 50년 전에 만들어진 이 의정서에 의거해서 계속 이제 난민 인정에 관련된, 난민 심사에 관련된 것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난민법을 2013년도에 제정을 했는데 그 난민법도 기본적으로 이 협약과 의정서의 내용과 대동소이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체약국, 이 협약에 가입되어 있는 나라가 한 147, 8, 140여 개국이 있는데 이 나라의 수장들이 다 모여서 우리가 한번 새로운 난민에 관련된 더 건설적인 그런 조약을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기회가 된다면 좋겠지만 다양한 시도들은 있습니다. 다양한 시도들은 지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마 완벽한 어떤 새로운 조약이라고 하는 건 만들어지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유엔 난민기구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기도 하고요. 그 전에 아까 제3세계에서의 난민 발생이 계속 증가되면서 유럽이라고 하는 걸 벗어나서 이제 전 세계적인 문제로 이제 확대가 되는데요. 그에 따라서 이 각 지역에서 그 의정서에 기재되어 있는 정의되어 있는 난민 개념만으로는 포함할 수 없는 그런 형태의 난민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그들을 위해서 그 지역의 난민 정의를 새롭게 내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2가지가 있는데요. 아프리카 난민 문제에 있어서 특정 쟁점에 관한 협약에 보면 난민 의정서에 나와 있는 정의에 이게 더 포함이 된 겁니다. 외부의 침략, 점령, 외국의 지배 또는 원 소속국의 일부나 전체의 공공질서를 심각하게 교란시키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원 소속국 밖에서 피난처를 찾기 위해 상거주지를 떠나게 된 사람이라고 하는 게 추가되어 있어요. 말이 좀 쉽게 와닿진 않죠. 네. 그러니까 핵심적인 내용은 이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식민 지배를 당하다가 그 제국이 이제 패망하거나 혹은 다른 제국과의 이 땅 따먹기에서 힘이 밀리면서 땅을 내놓게 되면, 그 땅을 떠나게 되면 그 땅의 원 주민들이었던 원래 민족들이 그 곳에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죠. 그게 제3세계 신흥 국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자로 그은 것처럼 똑바르게 이제 다 나라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때는 아무 생각이 없는 건 아니지만 책상 위에서 그냥 그은 거죠. 너는 여기, 나는 여기, 너는 여기. 그런데 실제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지역, 문화적, 민족적 특징이라고 하는 것들은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바둑판처럼 나눠서 지배하다가 훅 떠났는데 거기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그 경계 안에서 새로운 나라를 구성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
부족별로 언어도 다르고 풍습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민족도 다르고 그러면 이제 분쟁이 빈발하게 일어나겠죠. 그런 분쟁들, 그런 분쟁으로 인해서 생겨난 이제 뭐 힘에 밀린 부족은 그 지역을 떠나야 되겠죠. 그들은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들도 난민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게 주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부의 침략이나 지배 등으로부터 생겨나게 된 난민들. 그리고 아메리카 국가기구에서도 이제 84년에 카르타헤나 선언이라고 하는 걸 하나 내놓게 되는데요. 여기에서도 이제 그 일반화된 폭력이나 외국의 침략, 내전, 인권 침해 등과 같은 내용들을 이제 더 추가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 난민 이정서에 나와 있는 그 내용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런 걸 포함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박해의 이유가 되는 5가지로 이걸 설명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 국가가 별로 없어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줘라라고 하는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문구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 범위를 굉장히 확대시켜서 질병 혹은 사고, 재해 혹은 전쟁 등등 모든 어려운 상황은 다 어려운 사람이다, 도와줘야 된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굉장히 좁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난민 협약이나 의정서의 그 난민 개념은 굉장히 좁게 해석이 되고요. 지금 현재 한국에서 적용하고 있는 난민법도 그 문구 그대로 정확히 들어맞는 경우에만 이제 인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굉장히 이제 수동적으로 협소하게 해석을 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새로운 의미들을 계속 추가하는 것도 이제 물론 중요합니다만 실제 이 난민이라고 하는 이 현상, 사태, 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 난민 협약이나 난민 의정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토대를 두고 있는 게 인권 보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기본적인 본질적인 그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들인 거죠. 그렇다면 설사 그 장치에 조금 어떤 부족하고 결함이 있더라도 근본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그 지향점에서 해석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조항에 해당이 안 돼. 당신은 난민 아니야라고 하는 이제 문제가 계속해서 생기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지역적으로 계속해서 난민의 정의를 확대하고 있고요. 이런 역할을 국가 단위에서 국가별로 하고 있기도 합니다만 유엔 난민기구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난민의 정의를 조금 더 확장해서 국내 실향민이라고 하는 의미로 이제 내국 난민 혹은 뭐 내적 난민 뭐 등등과 같은 국경을 넘지 않았지만 난민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명확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엔 난민기구에서는 국내 실향민이라고 이제 구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상 난민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 표현도 굉장히 들어보면 재밌어요. 사실상 난민이라는 게 진짜 어떤 법적인 그 조항에 맞아서 인정되는 난민인가 아닌가를 따지기 이전에 걔는 이미 사실상 난민이야.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실상, 실제로 뭐 이런 말을 표현을 사용을 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그것 자체를 하나의 어떤 난민의 정의로 사용을 하는 거죠. 인정 절차와 심사를 통해서 이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상황 그 자체가 실체적으로 난민의 상황이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이제 출발을 하는 거죠. 그리고 유엔 난민기구에서 인정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위임 난민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임 난민은 그 실제 어떤 국가에서 난민
에, 인정을 받거나 혹은 심사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이들도 난민에 준하는 그런 상태에 있다라고 유엔 난민기구에서 이제 마치 보증을 서주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2003년에 이제 탈북자에 대해서 이들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이제 그룹이고 그래서 이들은 이제 위임 난민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유엔 난민기구에서는 했습니다. 그 탈북자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이제 한국하고 이제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고 이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을 떠나면 가장 최선의 방법은 최선의 상황은 한국으로 오는 거죠. 그럼 들어오는 순간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돼요. 원래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반도에는 한국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북한을 나와서 머물게 됐던 그 나라에서 과연 한국을 이 탈북자의 국적으로 인정을 할 거냐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요. 구체적으로 여러 문제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탈북자에 관련돼서는 연구들도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제가 제일 많이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이기도 한데요. 앞서서 처음 시작할 때 이제 난민은 이제 무엇이 문제고 누구의 문제이고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되는지 그 문제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의식을 가지고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난민은 인간이 처할 수 있는 가장 공포스러운 그런 삶의 양태 중에 하나이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딱 그렇기 때문에 딱 그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인간 본연의 가장 순수한 자연 상태의 존재이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핏 들으면 대체 뭐지? 난민이 좋다는 거야? 나쁘다는 거야?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난민이라고 하는 이 대상에 대해서 이 현상에 대해서 굉장히 다르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난민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왜 존재하게 됐는지 그리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난민을 양산하게 만드는 그 체제는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이제 고민으로부터 이제 답을 찾아가는 거죠. 예를 들면 아간벤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난민에 대해서 물론 이들이 처한 상황 자체는 굉장히 안타깝고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이지만 이 난민이라고 하는 걸 하나의 개념화시켜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그러니까 옆에서 이제 힘든 상황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그 대상을 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다양한 어려운 상황, 고통 그리고 이제 불편한 상황에 있는 그 존재들을 하나의 난민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추상화시켰을 때 그 난민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인간의 가장 그 본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인권이라고 하는 그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어떤 거냐면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인권이라고 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라고 하는 건 국가에서 비준을 해줘야 돼요. 어떤 국가에 소속돼 있어야 됩니다.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국민이어야 하는 거예요. 시민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 국민 또는 시민권과 이제 동등한 의미에서의 이제 인권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지금 체제, 시스템에 있다, 놓여져 있다. 그런데 인간의 진짜 본질적인 그런 권리라고 하는 건 그런 시스템하고는 전혀 무관하다. 인간의 가장 순수하고 본질적인 측면에서 인간의 권리를 이야기하자면 오히려
난민이라고 하는 개념으로부터 접근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들은 불행하게도 시민, 국민이라고 하는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의적이진 않지만 원한 건 아니지만 그 권리를 박탈당함으로써 오히려 가장 순수한 형태의 인간의 인간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걸 진짜 난민촌, 난민 캠프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썩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당신들이 이제 새로운 세계를 이끌어갈 인류의 미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들릴 것 같아서.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오히려 이제 이 전체 이 국민국가라고 하는 이런 시스템 체제를 계속 이제 유지해가면서 모양을 바꿔가면서 권력을 유지하고 향유하고 있는 그들에 대한 어떤 반성적인 이론, 사유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좀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저도 앞으로 좀 더 봐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사진은 혹시 이런 사진 본 적 있나요?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이 밑에는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쇼핑몰의 사진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올 젠더 토일렛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젠더의 구분 없이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는 공용 화장실인 거죠. 이런 화장실을 성평등 화장실이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옆에 그림에 보면 남자, 여자 뭐 등등 여러 종류의 다양한 형태의 사람들이 다 있게 되죠. 요즘에는 양성평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오히려 조심스러운 거예요. 왜? 성에는 남성, 여성밖에 없냐? 두 성밖에 없냐라고 이야기하는 성이 얼마나 스펙트럼이 다양한데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왜 얘기했냐면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죠. 어떤 성적 구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런 것들을 다 포괄한다는 의미에서 인간이겠죠. 모든 인간이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그런데 실제로 이 캐나다 토론토는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 화장실 공간 안에 소변기, 좌변기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냥 칸막이도 간단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는데 이 위쪽은 덴마크의 한 대학의 그 화장실인데요. 방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독립된 공간처럼 되어 있어요. 저게 하나하나가 개별적인 화장실인 것처럼 이제 독립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성평등 화장실인데요. 예를 들면 어떤 젠더라고 하는 입장에서 모든 젠더가 이용할 수 있는 평등한 어떤 공간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방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다면 젠더 이외의 다른 것들도 우리 공공의 영역에서 누구나 다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뭔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이제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해서 뭐 수도꼭지나 혹은 이제 계단이라든가 혹은 이제 문고리 같은 것들을 보통 사람들은 전혀 인지하지 못했지만 이제 왼손이 불편한 사람, 오른손이 불편한 사람, 왼발이 불편한 사람 등등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게 굉장히 불편했던 거죠.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다 편하게 쓸 수 있도록 그런 만드는 디자인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다 동등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 이게 이러한 어떤 공공시설이라고 하는 어떤 공간뿐만 아니라 뭐 정보라든가 혹은 어떤 생산에 관련된 어떤 일련의 도구들 이런 것들을 누구나 다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게 만든다면 좀 그 이야기가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이런 이야기는 굉장히 이슈가 됐던 그 정의란 무엇인가의 마이클 셀던인가요? 네, 그 사람이 이야기를 했던 거죠. 이제 공공선이라고 하는 그 공공 영역의 퀄리티를 좀 이제 상승시킴으로써 어떤 정의를 확보하는 그런 방법으로 얘기를 했던 건데
제가 결론적으로 하고 싶어하는 부분하고 좀 의미가 닿는 부분이 있어서 중간에 넣어봤습니다. 너무 글들만 있어서 사진을 넣은 것도 있고요. 앞에서 이제 법적 난민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걸 다시 한번 이제 간단히 요약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난민을 어떻게 접근했었느냐. 처음에는 이제 법률적 의미에서 집단의 형태로 이런 사람들은 난민이야 라고 이제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난민,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난민의 상황에 처한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난민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민족이나 국적을 가지고 있었다가 상실하거나 박탈됐기 때문에 난민이 아니라 난민의 상황에 처하는 사실상 난민들은 모두 다 난민이라고 인정을 해주는 시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개인, 그러니까 집단이 아니라 모두 개인의 개인적인 그 상황을 근거로 해서 난민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과정으로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1920년부터 50년까지 이 사회주의로부터 자유 진영으로 이제 쭉 진행되고 있는 과정하고 비슷해요.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사회주의를 표방했던 러시아로부터 이제 밖으로 나온, 그러니까 전쟁을 하기 위해서 러시아를 떠났든 혹은 뭐 경제적 이유로 러시아를 떠났든 다양한 이유로 러시아를 떠났다가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다시 러시아로 돌아가야 되는데 안 가요. 왜냐하면 다시 러시아로 돌아갔다가 이제 죽는 경우도 있고 뭐 사상적, 이념적인 이유로 다양한 이유로 이제 박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 가요. 그럼 그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들이 난민이다. 이들이 정치적 난민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그들을 난민이라고 이제 규정을 한 거고, 그들뿐만 아니라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수많은 이제 유태인과 같은 난민들, 그리고 이제 개인적 요건이라고 하는 것도 이 사회주의는 사회 집단을 기본 단위로 하는 그런 체제인데, 이 자유민주주의 이 체제 안에서는 개인이 기본 단위가 되죠. 따라서 난민이라고 하는 걸 규정할 때도 사회 집단이 아니라 개개인으로 규정을 해야 된다. 러시아가 싫어서 여기 왔다는데, 본인이 싫어서 여기 왔는데 그럼 얘도 난민이지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과 이제 비슷한 거죠. 물론 이거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난민 개념이 국제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설정 이제 발전해 왔다는 거고요. 여기까지가 냉전 시기에 20세기 초 중반까지의 뭐 난민 개념에 관한 내용들이었고요. 이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 정도가 될 수 있겠죠. 중간에 하나 빠질 것 같네. 이 부분이 빠졌는데 아까 제가 이야기하긴 했습니다만 이제 집단에서 개인으로 난민의 정의가 이제 바뀌었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 정치적 사상 이념적인 측면이 강조가 되고 이 사회 경제적 권리에 관련된 부분은 이제 빠지게 됩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나는 공산당이 싫어해서 온 사람은 망명자로 난민으로 인정해 주는데 나 먹고 살기 힘들어서 먹고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왔어요.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 왔어요라고 하면 너 돌아가? 난민 아니야? 라고 하는 거죠. 극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까 지역적으로 난민의 정의가 있었던 것처럼 이제 다양한 이유들, 자연재해, 정치적 변란, 외국 군대의 침입 등 식민지배 등등 이런 이유들이 박해의 5가지 이유에서 이제 제외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러면 아까 앞에서부터 계속 이제 난민 협약 의정서 이야기하면서 난민의 개념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 난민의 정의라고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인종, 종교, 민족,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해서 국적국 밖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 안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엄밀한 의미에서 난민이 될 수 없어요. 어떻게든 떠나야 됩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떠나기 힘들죠. 정부 입장에서 이 사람이 여기를 나가면 우리 체제를 위협할 수 있는 그런 발언과 행동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이제 못 나가게 막을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거기를 이제 탈출하려면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탈출할 가능성이 높겠죠. 뭐 위조 여권을 사용한다든가, 뭐 미립국자를 알선하는 그런 배를 이용한다든가. 근데 재밌는 건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서 딱 보고 위조 여권을 사용하고 미립국자를 통해서 왔어요. 그래서 이제 난민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자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을 난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처음에 난민에 대해서 가장 처음에 접근할 때도 자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람 또는 이제 무국적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나라가 아예 없어져서 못 받을 수도 있지만 나라는 여전히 있는데 나라는 건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자국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념, 사상이 다르거나 혹은 이제 성향이 다르거나 뭐 다양한 이유로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자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자 또는 무국적자 등이 처음에 난민 문제를 고민할 때 가장 주요 대상이었고요. 이 국적국을 떠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은 그 국적국 즉 자국에 머물러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관여하는 순간 이건 이제 국정 간섭이 될 수 있어요. 그 나라 안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에 개입해서 이 사람은 이만저만하니까 난민이다. 그래서 뭐 이러저러 하겠다라고 이제 간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초기에 유럽에서 이 난민 문제를 논의할 때 남의 나라 안 사정까지 돌볼 만큼의 충분한 어떤 자원이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또 밖으로 떠도는 사람들을 처리하는 게 우선이었지 어느 나라 안에 이미 정착해 있는 경우에 어느 국가 안에 이제 머물러 있는 경우에는 알아서 어찌어찌 해봐라고 이제 했던 거죠. 그래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면서 그 나라를 떠난 경우에 난민이다라고 정의를 했던 겁니다. 이걸 간단히 이제 다시 한번 보면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어야 되고요. 이 공포는 박해여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박해는 앞에 이야기한 5가지 중에 반드시 하나 이상은 이제 관계돼 있어야 됩니다. 물론 직접적이 아니라 간접적인 것도 괜찮습니다. 나는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10여일 동안 계속 홍수가 계속돼서 밭과 뭐 농지 모든 걸 다 잃어버려서 이제 먹고 살 수가 없게 돼버린 거죠. 내가 내 몸 하나 이제 건설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다른 사람한테 무시를 당하고 이제 자식들은 왕따를 당하고 와이프도 이제 동네에서 계속 이제 따돌림 당하고 그런 상황이 계속 지속됐는데 면에서 읍에서 아무도 신경을 안 써줘요. 그러면 난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제 박해의 5가지 원인에 해당이 되지 않더라도 다른 원인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이 5가지 중에 하나와 관계된 그런 박해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면 난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가능하면 이제 그렇게 좀 넓게 해석하려고 많이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 아까
재밌는 그림 사진도 보여주시고 재밌는 건 아니죠. 하여튼 그 사진도 보여주셨는데 흥미있는 사진도 보여주셨는데 젠더 문제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한국 상황에서 성소수자가 성소수자인 것으로 인해서 공포를 느끼고 그리고 그 공포로 인한 집단적인 혐오자들이 이렇게 뭐 행동이라든가 뭐 동성애를 반대한다라든가 뭐 이런 행동들을 하는 상황에서 나는 이제 한국에서 미국으로 혹은 뭐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간 상황에서 이제 나는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나는 동성애자이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면 저런 분위기 속에서 저런 혐오적인 그 위협 상황을 나는 견딜 재간이 없다. 그러니 나는 이제 난민 신청을 하겠다. 라는 경우에 네. 대한 이야기들이 혹시 가능한지 사례가 있는지 궁금해지네요. 그런 사례들은 많겠죠. 제가 직접 보진 않았습니다만 그런 관련된 여러 사례들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소수자뿐만 아니라 소수자라고 하는 그러니까 차별받는 사람들인 거죠. 그런 사람들이 박해를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뭐 성폭력, 가정폭력, 여성할례, 강제낙태, 강제 불임 시술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례냐면 이제 캐나다에서 있었던 사례인데 중국 동포예요. 중국인인데 중국에서 그 산하 제한 정책을 했었어요. 하나만 낳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만 낳아야 되니까 둘 낳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둘 낳지 않게 놓고 수술해라. 아예 둘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없애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계속 있었으면 강제 불임 시술을 받아야 되니까 이제 캐나다로 갔고 거기서 인정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정도면 뭐 이유가 차고 넘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어떤 차별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박해가 이루어진다면 이제 그건 난민으로 인정될 수 있죠. 물론 그 5가지 중에 어떤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이냐 아니면 뭐 인종이냐 혹은 국적이냐 어디에 걸리느냐는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가장 폭넓게 사용할 수 있는 그 사유가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입니다. 이건 그걸 바로 설명을 할까요? 어디 갔죠? 여긴 있는데 안에 없네요. 아니다.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 사회 집단 하면 어떤 것이 사회 집단일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많은 사회 집단들이 있죠. 수많은 뭐 이 단체들도 있을 거고요. 이 다양한 집단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집단을 판단할 때 크게 2가지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는 이제 변경할 수 없는 타고난 속성. 그것으로 이제 하나의 집단을 묶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남성, 여성 같은 경우죠. 내가 여성이라고 하는 이유로 차별받고 박해를 받았다면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죠. 그게 아까 앞에서 나왔던 것처럼 어떤 특정 지역의 여성 할례와 같은 의식이 전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 지역에서는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렸을 때 생식기의 일부나 아예 전부가 도려내져야 돼요. 물론 대한민국에서 여성이라고 한다면 난민으로 인정받기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좀 얘기는 해봐야 되겠지만 어찌됐든 그런데 어떤 특정 지역에서는 그게 충분한 이유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통의 특성, 여럿이 공유하고 있는 변경될 수 없는 특성 또는 변경될 수는 있지만 인간의 존엄의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경우
그러니까 인간의 본질적인 존엄성을 이제 해치는 경우에 그러한 경우에 그런 특성을 건드리는 경우에도 이제 사유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인식이라고 하는 건 그들을 묶어서 하나의 사회적 집단이다라고 볼 수 있으면 그들도 특정 사회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으로서 박해를 받는다면 난민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예들이 뭐 사회적 계급이나 신분, 젠더 등등 여러 가지죠. 지금은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만 프롤레타리아와 부르주아라고 하는 계급이 있었죠. 부르주아는 지금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그것과 딱 상대하는 그런 대응하는 그런 표현이 그런 정말 계급이 있는지는 좀 얘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당시에는 사회적 계급으로서 부르주아가 이제 분명하게 이제 계층이 분리돼 있었죠. 저들은 부르주아야라고 묶을 수 있었죠. 그 특정 신분으로서 만약에 박해를 받았다면 재산을 몰수당하고 폭력을 당하고 목숨의 위협을 받는다면 그도 이제 해당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5번째 순서로는 보통 한 4번째쯤 되는 것 같은데 이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이 명확히 딱 정해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얘기했던 것처럼 한 2가지 정도의 접근법을 통해서 다양한 형태의 사회 집단들을 이제 확인해 볼 수 있는데 명확히 무엇이다라고 정해져 있지 않고 그 확장성이 무궁무진해요. 그러니까 어떤 맥락이냐,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는 사회 집단의 어떤 구성원 신분으로 이제 묶을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현재도 그렇고요. 앞으로도 이 난민 보호를 하기 위한 일련의 논의들 속에서 가장 많이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앞에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쭉 넘어왔던 그 5가지인데요. 하나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하고 이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라고 하는 게 난민을 인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이건 나르시스 판결이라고 이제 굉장히 유명하게 알려진 판결인데요. 대법원에서 있었던 판결입니다. 그러니까 상고심 가서 결국은 난민 인정을 받은 사례인데 여기에서는 그 난민 의정서에 나와 있는 그 문구에 대해서 좀 더 이제 한 발 더 나아가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박해라고 하는 게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해서 이제 그 뒤에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까지 이제 박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박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라고 하는 게 의정서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박해라고 하는 걸 어떻게 규정할 거냐? 여기에서는 생명, 신체, 자유뿐만 아니라 인간의 본질적인 존엄성을 해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권의 개념을 이제 완전히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는 어떤 나라에서는 정말 신체, 생명에 관여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든가 혹은 이제 신체적으로 크게 상해를 입었다든가 그런 상황이 아니면 박해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이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라고 하는 건데요. 충분한 근거, 이 충분한 근거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애매모호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가 과연 충분한 공포인가? 그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이야기한 핵심적인 부분은 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공포의 정도. 그러니까 난민 신청자가 자기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심리적으로 느끼는 그 공포의 그 정도, 그리고 그걸 일관성 있게 진술할 수 있다면 인정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논리적으로 따져봤을 때
맞고, 그리고 실제 그 객관적인 상황들을 다 따져봤을 때 맞고, 그리고 그걸 신청자가 스스로 다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증명해야 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그냥 맨몸인데 나는 이러저러한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저런 상황에서 내 생명에 위협을 느꼈었다. 그리고 그 공포가 나를 이제 숨을 쉴 수 없게 만들 정도였다 등과 같이 그 공포에 대한 주관적인 느낌을 일관성 있게 진술한다는 그것만으로도 난민으로 그러니까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라고 볼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이제 그 부분도 굉장히 기존의 난민 이정서에 나와 있는 문구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포괄적으로 좀 폭넓게 해석한 것이다라고 평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건 처음에 난민 신청자가 와서 난민 심사할 때 이런 건 아니에요. 그때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통역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대법원 정도 가야 이 정도인 거죠. 그러니까 1심, 뭐 2심, 3구심 최종까지 가서 뭐 수년을 견디고 싸워야 나중에 가서 이 정도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 난민을 신청하는 그 난민 신청자에게 이러한 기준으로 접근을 한다면 조금은 이 문제라고 하는 게 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5가지 이유는 많이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것 같고요. 아까 정치적 견해에서만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5가지 이 이유라고 하는 걸 좀 이제 포괄적으로 확장해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표현되지 않은 것. 한 번도 그런 얘기는 안 했어요.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라고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너 왜 얘기 안 했어? 너 그때 왜 얘기 안 했어? 당신 한 번도 이런 거 얘기해 본 적 없는데 당신을 그 사회주의 국가에서 탈출한 망명자라고 볼 수 있습니까? 라고 이제 물 수 있는 거죠. 표현의 자유가 있는데 왜 그 자유를 행사하지 않았느냐? 만약에 행사했는데 박해를 받았다면 당신은 망명자 난민이야 라고 받아줬겠지만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 이유로 정치적 견해에 의한 박해가 없다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없다는 거예요. 나는 침묵했어도 표현하지 않았어도 그것도 하나의 정치적 견해에 의한 박해로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중립적인 경우도 그래요. 나는 신을 믿지도 않고 신을 안 믿지도 않아요. 저는 신에 대해서 그냥 침묵하겠습니다. 저는 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어느 입장을 택하지도 않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죽음에 몰릴 수도 있습니다. 그 지역이 어떤 극단적 상황에 처해 있다면 신을 믿거나 믿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에 내몰린다면 나는 택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중립적 태도 자체가 하나의 정치적 견해로 인한 박해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나를 때리는 사람이 야, 이 나쁜 놈아 라고 해서 때리는 거예요. 난 나쁜 놈이 아닌데. 나는 어떤 정치적 견해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너는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 누구와 친해. 그래서 너도 아마 그런 생각 가지고 있을 거야. 너도 일로 와. 해서 고통을 주는 거죠. 박해를 하는 거죠. 그걸 전가된 정치적 의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떤 뭐 정의감, 사명감을 가지고 뭐 언론, 매체에서 활약을 한다든가 혹은 뭐 정치적으로 계속 자기 의견을 표시한다든가 저항하지 않아도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 지역에 누구라는 이유 혹은 어떤 갈등 대립적 상황에서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정치적 견해라고 하는 이 하나를 가지고 다양한 경우로 이제 확장 해석을 하려고 하는 시도가 이제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를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잠깐 쉬는 게 좋을까요? 그냥 할까요? 네. 아까까지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법적인 걸 위주로 해서 냉전 시기에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앞으로의 얘기는 1960, 70년대 이후, 한 80년대 이후쯤 되겠죠. 네. 그 현대의 난민들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갈등, 분쟁들이 굉장히 이제 다양화되고 이제 아주 첨예해지고 굉장히 좀 잔인해지는 그런 성격을 좀 띠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적이었어도 싸워서 정복하면 난 졌어 하면 그냥 인정이 됐어요. 그런데 종교적으로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두 분파 사이의 싸움에서 상대방이 우리 졌어 라고 해서 받아주지 않아요. 싹 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예 존재 가치가 없는 것으로 이제 치부되어 버리는 거죠. 그 극단적 형태의 분쟁 양상이 이제 일어나게 되고 그 양적으로도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요. 그리고 이들이 전 세계적으로 더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접근성이 더 많이 늘어나게 됐죠. 예전에 있었지만 쉽게 이용하기 어려웠던 그런 국제적인 이동 수단들을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 거죠.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 이런 난민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느냐. 개별 국가의 경우도 있습니다만 여러 국가들, 국제적인 하나의 난민에 대한 대응 보호 체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UN 난민 기구도 가장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고요. 이름은 거창한데 지금 현재까지의 대응 방식은 굉장히 썩 좋은 건 아닙니다. 이게 도매 창고형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코스트코 같은 대형 매장 가면 그 큰 높게 쌓은 그 정리할 수 있는 공간에다가 막 뭔가를 껴놓고 막 한 대에 막 정리해 놓죠. 그 난민이 들어오면 다 이제 한쪽으로 창고 안에 물건을 쌓아놓듯이 그들을 다 몰아넣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대규모 난민 캠프 같은 걸 만드는 겁니다. 거기서 살라는 거죠. 근데 거기서 사는데 그게 1년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10년, 20년, 30년을 살아요. 그럼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에서 청년이 되는 사람들도 많고 거기서 나이 들어서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하나의 처절한 어떤 삶의 현장이 사회가 하나 또 이제 구성되는 경우죠. 그러니까 그러한 태도가 과연 그 난민에 대한 괜찮은 방식인가? 어떤 의미에서는 그건 난민 발생을 방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는 난민들에 대해서 대규모 난민 캠프를 만들고 그를 이제 수용할 뿐이지 그들이 왜 난민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약간 좀 치사하기도 하면서 뭐라고 하기도 어려운 방법 중에 하나는 이제 제3국, 그러니까 안전한 제3국 정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어떤 정책이냐면 우리나라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일본을 거쳐서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왜 한국까지 굳이 왔냐면 일본어를 몰라요. 예전에 자기가 있었던 그 지역에서 한국어를 조금 배웠어요. 그래서 비행기 편이 일본밖에 없었기 때문에 일본으로 왔다가 다시 한국으로 왔어요. 왜냐하면 말이 좀 통하니까 한국에서는 내가 좀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수 있겠지라고 해서 왔는데 한국에서는 아니 어디서 오셨어요? 일본에서 왔어요. 일본 굉장히 안전하고 좋은 나라인데 왜 여기 왔어요? 다시 돌아가세요. 이 난민에 대해서는 처음 도착한 그 나라에서 그 난민에 대한 책임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거기를 떠나서 안전한 그 나라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되면 그 다른 나라에서는 그 이전의 나라로 이제 돌려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돌아가면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면 일본에서는 그걸 또 잘 받아주느냐 또 이제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예 난민 심사 자체를 그 국경의 가장 그 접경 지역, 변경 지역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예 외딴 섬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를 들면 제주도에 이제 그 출륙이라고 했나요? 출륙 제한 조치라고 했나요? 제주도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대한민국 본토로는 못 가. 여기서 해결해라고 이제 제주도 전체를 이제 하나의 난민 심사의 공간으로 삼은 거죠. 호주도 그렇다고 합니다. 호주도 저쪽 오세아니아 그 위쪽에 작은 섬이 하나 있는데 그 섬 자체를 하나의 난민 심사의 공간으로 만들었어요. 난민이 들어오면 무조건 글로 가요. 그리고 거기서 심사하고 오케이 되면 본토로 이제 돌아오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이제 제3국으로 송출해 버리는 거죠. 그렇게까지 하면서 하는 이유는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국제적으로 관습법처럼 여겨지는 게 이제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이에요. 이제 강제로 자기 나라에 들어온 사람, 이미 입국한 사람이라면 그를 내쫓지 못하는 거죠. 아예 본토에 이제 들어오지 못하도록 관리하는 거예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보다 더 힘있고 이 세계를 좀 리더하는 리딩하는 뭐라고 해야 되죠? 이끌어가는 그런 그룹들 글로벌 컴팩트라고 하는 그런 조직을 통해서 좀 더 이제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고 그들이 어떤 새로운 방식을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 그런 시도들은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뭔가 뾰족한 대안을 내놓은 건 아닙니다. 한국에 관련된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아마 거의 끝날 것 같습니다. 앞에서 이제 베트남 보트피플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난민 협약을 가입한 이후에 그 이후에도 공식적으로 난민을 한 명도 인정을 하진 않았어요. 한국이. 그런데 2000년에 유엔 난민기구 집행 이사국이 돼요. 이제는 좀 어느 정도 힘 있는 위치에까지 올라가게 된 거죠. 그런데도 아직까지 난민 신청자가 하나도 없다. 그 이듬해 이사국이 된 이듬해 최초로 난민 신청자 한 명을 난민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제주 예멘 난민이 2018년에 이제 들어왔죠. 뭐 굉장한 뭐 여러 이슈들이 많았는데요. 국민청원이었죠. 이제 거기서 이슈가 됐고 이제 그 국민청원이 이제 언론에서 계속 보도되면서 이슈가 됐는데 그 당시에 한 몇 개월 동안의 그 언론 보도를 보면 왜 그들이 왜 그들을 반대하는지, 뭐 왜 그들을 찬성하는지, 누구는 어떻더라 저렇더라는 그런 내용, 어떤 소비적인 내용은 이야기를 했지만 보다 좀 더 이제 이 난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제대로 된 보도라고 하는 거 이제 찾아보기 좀 어려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2018년 5월에서 7월 이제 2달 동안인데 이 2달 동안에 이 난민법을 개정하거나 혹은 폐지하자라고 하는 그런 안건이 국회에서 8건이나 발의가 돼요. 2달 사이에. 그러니까 국민적 이슈가 됐기 때문에 그것에 편승해서 이제 국회에서 발빠르게 대처를 한 거죠. 난민 심사를 이제 강화한다거나 체류 지역 제한, 난민 보호보다는 정부 규제 이런 것들을 강화하는 내용들을 발의하게 되죠. 이건 그 인터넷에 있는 글
중에 하나 있던 건데요. 저는 이때 별 관심을 못 가졌습니다만 제가 이제까지 들었던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여기 현수막들에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 범죄율이 올라간다든가, 가짜 난민 돈 받는다, 제주도 무비자 폐지해라, 뭐 올레길이 안전하지 않게 된다, 20대 남성 난민만 온다 등등. 그 당시에 횡행했던 난민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구호들, 표현들이 이 한 컷에 다 모여 있더라고요. 근데 실제로는 저게 전부 다 거짓이라고 해야겠죠. 그러니까 20대 남성만 온다는 건 맞는데 그 온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이제 구호들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먼저다. 국민은 안전을 원합니다. 국민의 동의 없이 제정된 난민법에 반대합니다. 혐오가 아니다. 안전을 원한다. 가짜 난민 개라고 뭐 이럴 것인데 국민이 먼저고 국민은 안전을 원한다는 건 전혀 문제될 게 없죠. 근데 국민의 동의 없이 제정된 난민법을 반대한다라는 건 이거 자체도 좀 모순이 있는 얘기긴 합니다. 우리가 국회에서 발의되고 그 다음에 통과돼서 법 적용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하는 건 아니죠. 우리의 동의 여부와는 상관없습니다. 물론 이제 반대할 수는 있겠죠. 그 혐오 주체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김준표 선생님이 잘 얘기해 주셨긴 합니다만 그 초기에는 인터넷 카페에서 20대에서 50대 사이에 여성들이 주축이 돼서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 물론 그건 무슬림에 대한 어떤 편견, 오해로 인해서 좀 시작이 됐던 것 같은데 그 안에서는 그걸 좀 알려고 하는, 배우려고 하는, 정보를 들으려고 하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부정, 반대, 혐오라기보다는 그들에 대해서 뭔가 부정적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그걸 알아가는 과정에서 이들이 어떤 하나의 혐오의 주체인 것처럼 됐던 것 같고요. 극우 뭐 기독교 단체도 있고요. 그 혐오라고 하는 거, 난민 혐오에 대한 문제가 지적이 되면서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난민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긍정적인 인식을 제공할 수 있는 우리가 난민을 수용하고 보호하고 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로 이제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뭐 이 정도 이외에도 더 있을 겁니다만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적어도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뭐 근본적으로 어떤 해결책을 제시한다, 어느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고 보기 좀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다만 이제 뭐 소통 연대라고 한다든가 혹은 끊임없는 이제 담론, 실천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계속 한 번에 2개씩 넘어가네요. 그러니까 이게 먼저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난민에 대한 오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특히 예멘 난민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가짜 뉴스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뭐 팩트 체크도 많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가짜 난민이라고 하는 것 자체, 그러니까 이 가짜 난민이라고 하는 프레임 자체가 굉장히 좀 문제가 좀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짜 난민이다, 예멘 난민 그 대다수가 가짜 난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유 중에 뭐 그들이 불법적으로 어떤 브로커를 통해서 들어왔다, 또는 뭐 그들이 난민으로 인정되는 난민이 인정률이 낮다, 뭐 등등 가짜 난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논리적 근거라고 하는 것들이 그렇게 신뢰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가짜다 진짜다라고 이제 둘로 구분하는 것 자체가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보긴 합니다만 또 뭐 젊은 남성들이 70% 이상이 있다라고 해서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될 소지가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국뿐만 아니라 유럽의 무슬림 그 난민들도 대다수가 젊은 남성입니다. 그러니까 70% 내외가 이제 젊은 남성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강제 징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 종파를 위해서 총을 들어라. 총을 들지 않으면 이제 가족을 죽이는 거죠. 가족이 죽고 그래도 안 들면 이제 사살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역에 남아 있으면 반드시 총을 들고 누군가를 죽여야 되는, 살인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를 빠져나온 것일 뿐인 거죠. 정부 지원은 별로 더 늘어난 게 없는데 난민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난민이 한 3배 정도가 늘었더라고요. 신청자가. 그런데 관련 예산은 한 15% 정도 인상되는 것에 그쳤는데 정부 지원, 뭐 문재인 정부의 지원이 엄청나게 이제 늘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이제 좀 문제가 있고 범죄 발생률도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독일의 사례도 있고요. 이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서 취업하러 왔다, 돈 벌러 왔다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짜 난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생명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더 이상 살 수 없기 때문에 온 것이지 거기서 먹고 살 수 없어서 가난해서 온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불우이웃이라고 하는 의미로 이제 난민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보기 때문에 좀 옷 좀 잘 차려입고 뭐 아이팟인가요? 그 귀에 꽂고 있고 이러면 쟤 난민 아닌 것 같은데 가짜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난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제 기본적인 편견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난민을 처음에 생각할 때는 이제 어려울 난자를 쓰죠. 어려움에 처한 백성, 어려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 그 난처함이라고 하는 게 가난과 연결되는 건 아닌 거죠. 앞에서 그 리퓨지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사용된 위그노의 어떤 박해와 종교 박해와 관련해서 이야기했는데 그들은 프랑스에서 신교도인으로 중산층, 상공업에 종사하는 엘리트들이었습니다. 다만 종교가 다른 이유로 이제 박해를 받았고 그들이 빠져나갔죠. 그러니까 미국 등지로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오히려 프랑스는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상당한 이제 인적 자원을 잃어버린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가난이라고 하는 것하고 난민이라고 하는 것하고는 이제 좀 이제 다른 것이다라고 하는 걸 좀 구분하는 것도 이제 난민을 제대로 보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뭔가를 하나? 제가 준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없어진 것 같네요. 네. 제가 하나 끝에쯤에 넣었던 것 중에 뭐냐면 난민 혐오를 이야기를 했었고 뭐 난민에 대한 오해도 이야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어떤 그걸 해결하기 위한 인식 개선에 관련된 이야기도 했는데 그것보다 좀 더 이제 근본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문제를 보는 이제 관점 혹은 어떤 인식의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가짜냐 진짜냐라고 이제 구분을 하는 것, 혹은 이제 좋은 사람이냐, 혹은 나쁜 사람이냐라고 이제 구분하는 것. 그러니까 난민으로 신청한 사람, 나는 난민이다라고 이제 신청한 사람이 과연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를 우리가 가려낼 필요는 있겠죠. 근데 그때의 의미는 그가 뭐 테러리스트인가, 뭐 범죄자인가, 반인권적 행위를 한 사람인가, 이제 그런 문제이겠죠. 보편적 의미에서의 어떤 비도덕적인, 반도덕적인 행위를 했는가 문제이지 그가 과연 우리와 이 사회 안에서 뭔가
우리와 같이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뭐 가짜냐 진짜냐 뭐 좋으냐 나쁘냐라고 하는 이런 구분들 자체가 어떤 기준을 세워놓고 그 둘로 이제 나누는 거죠. 그리고 내가 선택한 내가 서 있는 그쪽이 옳은 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지 않은 다른 쪽은 이제 배제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나와 같으면 나와 동일시 될 수 있으면 우리 편이면 좋은 거고 진짜고 남인인 거고 나와 다르면 나쁜 것이고 이제 가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둘로 구분하는 이분법적인 그런 기준 자체를 조금은 좀 탈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우리 이제 정체성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할 때도 이 주체와 타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주체라고 하는 것, 이 주체에 대해서 약간 좀 뭐라고 할까요? 좀 미련이 많이 남는 사람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아예 벗어나서 넘어서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기 좀 어렵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그런 노력을 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주체와 타자로 구분해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타자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 말은 우리 국민, 저 사람은 우리 국민 아닌 사람 이런 구분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과 난민, 우리와 타자라고 하는 구분을 아예 이제 하지 않는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는 거죠. 나나 그 사람이나 그들이나 나나 그녀들이나 전부 다 아까 이제 성평등 화장실처럼 이 한국이라고 하는 한반도 물론 전체 한반도면 좋겠지만 반쪽만이라도 성평등 화장실처럼 누구나 인간이라면 자기 마음대로 동등하게 들락날락 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고 물론 이제 깨끗하게 잘 써야겠죠. 뭐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면 비용을 지불해야 될 거고요. 내가 국민이냐 아니면 국민이 아니냐 뭐 이런 것들 어떤 기준을 통과해서 인정을 받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인간이면 통과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거냐 아니냐를 구분할 필요 없는 거죠. 또 들어온 사람 무슬림한테 유교로 전향할 수 있어? 유교적 사회에 대해서 알아? 몰라? 무슬림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우리랑 성향이 좀 달라. 뭐 종교적이든 정치적이든 아니면 뭐 성적 취향이든 다양한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다양한 차이들, 그런 이질적인 것들이 그대로 존중되는 그런 굉장히 이제 카오스적인 상태, 혼돈의 그런 상태. 물론 이제 혼돈, 카오스하면 좀 듣기 거북할 수도 있겠지만 요즘에는 그걸 좀 바꿔서 잡종성, 뭐 혼종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잡것, 잡종 뭐 이렇게 하면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였지만 지금은 그게 오히려 너무나 당연하고 일상화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걸 뭔가를 바로잡는다거나 혹은 어떤 하나의 방향으로 지향한다고 하는 건 이제 오히려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자체로. 그 조르조 아간벤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까 앞에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 난민에 대해서 굉장히 밑바닥에 처한 상황을 인지하면서도 뭔가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많이 이제 범주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나라의 국경이라고 하는 것 나라는 이제 영토를 가지고 있죠. 경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영토를 이제 굳이 꼭 가져야 되는가? 예를 들면 한반도를 북한도 쓰고 남한도 쓰고 그런 건 가능하지 않겠는가? 뭐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건 뭐 오히려 영토를 뭐 공유하자라기보다는 영토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이제
쓱 지워버리는 비영토성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만 아까 성평등 화장실과 같은 것과 비슷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한국인으로서의 혹은 민주주의적 사고 방식이라고 하는 것, 혹은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어떤 가치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이 뭐 훼손된다거나 혹은 그게 뭐 오염된다거나 문제가 생긴다라고만 볼 필요가 있을까? 뭐 저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주체라고 하는 것은 계속 미련이 남아 있는 편이긴 해서 그래서 약간 좀 중도적인 입장이라면 그 동일성, 정체성이라고 하는 걸 맥락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반도를 공용 화장실처럼 그냥 오픈해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거는 좀 그런 상상을 해볼 수는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건 되겠지만 이제 그러자라고 강하게 얘기하기보다는 우리 집안에 있는 화장실은 우리 가족이 쓰는 거고 내 방에 딸려 있는 안방에 딸려 있는 저 화장실은 그냥 내가 쓰는 거고 그 다음에 학교에 있는 화장실은 학교에 있는 구성원들이 쓸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공용 화장실은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거고 하는 방식으로 내가 어떤 카테고리에 어떤 맥락에 놓이느냐에 따라서 내 어떤 동일성 정체성을 이제 적용하면 그러면 나와 전혀 다른 이질적인 사람하고도 아무런 문제 없이 부딪히지 않고 살 수 있지 않을까. 전혀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한 20여 년, 30여 년 살아온 사람하고 결혼해서 한 집에 살고 있는 거죠. 그래도 어떻게든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질적인 것과 이제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존의 과정에서 그 둘 사이에 이제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 둘 사이에 둘의 범주에서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른 집들하고는 전혀 다른 이질적인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좀 더 나아가서 집단 혹은 지역으로 보자면 그 이제 맥락적인 적용이라고 하는 게 더 확대될 수 있는 거죠. 좀 더 이질적인 것들을 더 끌어안을 수 있게 되겠죠. 네. 물론 이런 과정들이 전부 다 평화적이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불협화음도 있겠고 어떤 고통의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겠지만 그 정도가 그 나라고 하는 어떤 그 동일성과 정체성을 놓지 않으면서 주체성이라고 하는 걸 갖고 가면서 동시에 나를 다른 주체들 사이에 쓱 껴넣을 수 있는 타자이자 타자인 모두가 타자로서 이제 같이 존재하는 그러니까 모두가 주체이다라고 하는 말을 바꿔 말하면 모두가 다 다른 타자들이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본다면 뭐 오늘 이제 계속 얘기했던 난민에 대해서도 나와 완전히 이질적이고 솔직히 난민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만나서 뭐 차 한잔 하고 뭐 술 마시고 같이 침대에서 자야 되고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들이 어디서 뭘 어떻게 하는지는 전혀 나한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막연하게 어떤 제3의 시선을 통해서 나에게 이제 건네져 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는 좀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하다 보면 했던 얘기 또 할 것 같아서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질문 없나요? 질문 하나만 네. 드릴까요? 오늘 연구원님의 강의 정말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난민에 대해서 저도 빙산의 일각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오늘 그 개념부터 정리를 잘해주셔서 너무 유익합니다. 또 박해라는 단어를 저희가 뭐 역사책에서 배웠을 때 뭐 종교 박해, 뭐 천주교 박해 이런 식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또
또 다른 방면에서 이게 박해라는 단어를 쓰는 것도 좀 오늘 처음 알았고요. 제가 추가적으로 좀 알고 싶은 거는 난민 심사하는 과정, 그리고 심사에서 통과하는 과정, 그리고 통과율이 좀 전례가 좀 어느 정도 통과가 됐는지 그런 거 좀 알고 싶고요. 예를 들어 어떤 집단이 우르르 왔다.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똑같이 뭐 예멘에서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뭐 그 현지에서 뭐 대학을 나왔다. 예를 들어 학벌, 예를 들어 뭐 종교, 뭐 직업, 성별로서도 이게 심사하는 데 있어서 좌지우지 되는지 그런 거 좀 궁금하고요. 또 난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또 난민 수당 아까 그걸 뭐라고 그랬죠? 그 난민 수당 같은 거 생계 지원비. 예, 생계 지원비 같은 그런 것도 난민 심사에서 떨어지면 그런 현지에서 왔는데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건지 그런 거 궁금하고, 또 우리 제주도에 들어오고 한국에 들어와서 어느 정도 조용히 착하게 잘 살면 현지인과 뭐 결혼도 좀 가능한 건지, 그리고 뭐 건강보험이나 그런 혜택에 있어서 좀 제외되거나 배제되지는 않는지 그런 것들 여러 가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너무 많은가요? 아니요. 제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제가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어서 일단 그 예. 3주 뒤에 다음 주에 김성원 대사님이 주로 다루실 내용일 것 같은 생각이.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만 잠깐 간단하게 할게요. 여기 대사님 모셔놓고 막 그런 거 얘기하면 저 어디 유엔 난민기구 홈페이지 좀 보세요.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기본적인 정보들이에요. 지식들인데 저도 그걸 항상 외우고 다니진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이제 넘겨보고는 하는데 한 40여만 원을 줘요. 생계 지원비로 6개월 동안. 난민 신청을 하면 신청자에 한해서. 그런데 이번에 예멘 난민인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예산이 많이 늘진 않았어요. 신청자는 한 3배 정도 늘었는데 예산이 거의 생계 지원비는 8억 수준에서 동결돼 가지고 4%밖에 못 줬어요. 난민을 신청한 난민 신청자에게 매월 43만 원 정도에서 6개월을 주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4%밖에 이제 주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 돈을 가지고도 생활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무슬림은 이제 대가족도 많고 여러 사람이 오는 경우도 있는데 생활 자체를 뭐 풍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돈을 막 그냥 아무나 막 준다라고 하는 식은 굉장히 이제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6개월 동안은 취업을 또 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생계 지원비를 주는 거예요. 취업할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다면 굳이 돈을 줄 필요 없는데 제주도는 또 예외적으로 또 취업 박람회를 해서 오히려 막 그 저기 어디죠? 그 양식장 뭐 이런데 요리하는 식당에 오히려 일자리 알선해주고 막 이랬어요. 그런데 그 과정도 이제 고용주에 대한 이제 제대로 된 어떤 뭐 교육이라든가 설명 이런 게 없어가지고 좀 문제의 소지들이 좀 있었고요. 뭐 결혼이나 이런 건 당연히 가능하겠죠. 네. 그리고 난민 인정을 받아도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신분 세탁이 탁 돼서 뭐 대한민국 국민하고 똑같아진다 이건 절대 아니고요. 그냥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국경 안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정도의 권리를 이제는 법적으로 획득했다. 뭐 그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일해서 돌아다니며 먹고 살 수 있다. 뭐 이 정도. 그게 이제 난민 인정의 의미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했던 질문은 제가 지금 바로 답변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인정률이라고 하는 건 지금은 11%는 이야기는 하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전에는 그보다 훨씬 더 낮았는데 어찌어찌 좀 늘어가지고 11% 정도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인도적 체류자까지 합치면 더 올라가요. 한 17% 정도까지도 올라가고요. 근데 인도적 체류자는 계속 가서 또 심사받고 갱신하고 해야 돼서 예, 그렇습니다. 또 없나요? 세계인권선언을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세계인권선언 하면 A4 용지 크게 뽑아도 한 서너 장 정도인데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이것도 선언이라서 어떤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지키지 않아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 1948년 제정된 이 선언이 그 이듬해 이게 51년이죠. 난민협약의 기본적인 어떤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난민협약이나 의정서, 난민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해석하고 적용해야 될 때는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이제 좀 가져야 된다는 건데 여기 보면 난민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적극적인 부분으로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나라나 가서 나 좀 살게 해달라, 나 먹을 거 좀 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있어요. 그리고 그걸 향유하고 누릴 수 있는 권리도 있습니다. 그걸 제공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은 모든 나라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은 어느 나라에 가든지 간에 이제 전부 다 이제 난민이 될 수 있고 그 난민으로서 혹은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있는 거죠. 네. 그 아까 이제 성평등 화장실 자꾸 거기에 꽂혀서 생각이 맴도는데 굉장히 효율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남자 화장실에 변기가 5개 내지는 10개 있다. 여자 화장실에 변기가 5개 있다. 이거를 남성과 여성이 나눠서 쓴다. 혹은 남성과 여성이 아닌 제3의 성일 경우에 양쪽 모두 쓰기가 불편하고 힘들다. 장애인 화장실이 한 군데 있는데 장애인들이 사용을 한다. 뭐 이런 형태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걸 완전히 오픈시켜가지고 화장실은 폐쇄된 공간으로서 입구되는 그 이제 전체 공간을 남성들의 공간으로 폐쇄시킨 다음에 거기에 변기를 위치시키는데 이걸 완전히 이제 오픈시켜가지고 그렇게 하면 화장실 변기 그 칸이 화장실 칸이 뭐 그 10개여도 남성 화장실의 변기 화장실 칸이 뭐 10개, 15개, 15개, 여성 화장실 칸이 5개에서 다 합치면 20개인데 그것보다 줄어들어도 훨씬 더 이제 이용할 때 효율적이고 안전도 높을 것 같아요. 아주 그냥 오픈되어 있으면. 그래서 굉장히 아주 재밌다, 흥미있다. 네. 공공의 공유된 물건들에 대해서 공유재에 대해서 완전히 오픈하고 그걸 개인적으로 안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이제 장치를 하는 것, 세 가지 힌트를 거기에서 이제 찾아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듣기로는 우리나라에서도 좀 저런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덴마크 그 학교의 그 사진이 예전에 기존에 그 건물에 있는 화장실인데 그 화장실 입구로 딱 들어가면 쫙 이렇게 저렇게 펼쳐져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복도에 쫙 늘어져 있는 건지 이제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확인을 못 하고요. 근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화장실도 이제 양성평등을 한참 이야기할 때 그걸 했었죠. 남자들은 엄청 이제 회전율 좋고 빠르고 똑같은 공간을 써요. 양성평등이니까 화장실 남자와 여성이 똑같은 공간을 분리해서 쓰는데 아니다. 실질적인 평등은 여성이 더 많이 써야 된다. 여성을 더 많이 그러니까 3대7 비율로 공간을 재배치. 그거에서도 역차별이라고도 얘기하기도 하고요. 근데 진짜 어떤 평등이라고 하는 걸 어떤 방식으로 이제 접근할 것이냐. 네. 그럼 질문이 없으면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